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출범 2달 만에 1호 사건을 공개했죠. 대형 학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사 전현직 임원 등이 연루된 사건으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정해서 1,000억 원 이상 물량을 확보한 뒤에 4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합동 대응단은 부당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의 문제점과 근절 방안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반도체 강세로 급등하면서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금요일 미국이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급락했었는데요. 10월 초로 이어지는 긴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 어떻게 리스크 변동에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금리 인하에 울고 웃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니까 증시가 딱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일단 코스피 마감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1.33% 상승한 3,431.21에 코스닥은 1.38% 상승하면서 846.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증시의 폭락을 불러왔던 게 전날 발표됐던 미국의 2분기 성장률 3.8%로 깜짝 높게 나오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음 날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 PC 물가 지표인데요. 네. 전년 대비 2.7% 상승,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또 180도 바뀌게 된 거죠. 네.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다시 매수세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 모두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은 이 네이버가 급등세를 연출을 했어요. 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와의 합병 기대감 네. 이게 커지면서 7%대 오늘 7%대 급등세 나타냈고요. 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 서비스 어느 정도 복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화재로 멈춰선 행정정보 시스템이 모두 647개. 이 가운데 이제 오늘 정오 기준 12시 기준으로 62개가 복구가 됐습니다. 네. 복구된 시스템에는 행안부 공공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 또 주민등록 시스템이 있고요. 또 과기정통부의 우편 물류 등이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때마다 포털 통해서 공지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체 서비스가 정상화되는데 핵심 시스템으로 꼽히는 게 전소된 96개 정보 시스템인데 네. 이 시스템을 지금 계획은 대구 센터로 이전해서 재가동할 계획이에요. 아하, 그런데 예. 이제 이전해서 재가동하고 복구하는데 약 4주간의 4주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현재 그렇군요. 전망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한 리튬 이온 배터리 네. 이게 사용 연한이 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던 무정전 전원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용 연한이 10년이 지나서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미 교체 권고를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썼냐? 정기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어서 지속해서 사용해 왔다 이런 설명을 내놓은 건데 네. 결국에는 바꿔 생각해 보면 이제 노후 배터리인데 교체 권고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현재 이제 그 당국이 화재 원인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시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신속 통합 기획, 이른바 또 신통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민간 단지들에 적용을 하고 있죠. 오늘 신통 기획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통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6.5년 단축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에서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겠다. 여기에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서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1년을 더 추가로 단축하는 게 핵심 골자가 되겠고요. 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2031년까지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에 총 19만 8천 가구, 여기에 더해서 총 31만 호를 착공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다 공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단기적으로는 또 이 말씀하신 한강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네. 곳에 수요가 몰려서 혹시 좀 가격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특히 이제 강남 3구 이런 주요 지역에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이런 주택 공급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이 결국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 시장은 또 이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편 또 오 시장은 잦은 잔고장으로 인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서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이제 대대적으로 화면 개편을 단행했는데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한 게 이제 지난 23일이었거든요. 일주일가량 지났는데요. 일주일 동안 사용자들의 비난과 불만에 정말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된 사항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면요. 이제 친구 탭이라는 게 PD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셜 미디어처럼 바뀐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이제 인스타그램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광고에 이제 사용자들이 노출이 된 거고, 또 이제 카톡 하단을 보시면 쇼폼 콘텐츠 탭도 신설이 됐습니다. 네. 대다수 사용자들의 평가는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다. 리뷰 점수를 최하위점 1점을 부과하는 사용자들이 많죠. 다수 발견됐고요. 학부모를 중심으로는 이게 이제 미성년자들도 사실 카카오톡은 메신저 기능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쇼폼 콘텐츠에 무제한으로 이게 노출될 수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자 카카오 주가가 지난주 같은 경우 한 장중한 때 4% 넘게 하락하면서 6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고요. 결국 카카오가 백기투항을 한 모양새입니다. 일부 기능을 일단 업데이트를 했고요.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미성년자 보호 조치는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호자의 본인 인증이나 자녀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미성년자들이 쇼폼에 노출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이 됐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친구 탭 개선 방향, 이걸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인가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죠.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 2,200여 명이 입항을 했습니다. 이번에 입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는 중국 최대 명절이 국경절입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11년 만에 또 방한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죠. 네. 이런 만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유통업계나 관광산업 전반에 이른바 유커 특수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 2016년에 807만 명에 달했는데 사드 사태도 있었고 이후에 또 신종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년 동안 107만 명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 추가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초고액 자산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대 주가 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서 출범한 합동 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패가망신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본시장을 해치는 주가 조작 실태 또 근절 방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명 이제 주가 조작 패가망신을 목표로 했던 합동 대응단의 첫 사건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뉴스로 일단 접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네. 불공정 거래 중에 본건 이번에 적발된 건은 시세 조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세 조정이라는 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명이 쉽게 말해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걸 우리가 시세 조정이라고 네.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요. 종합병원이라든가 학원을 운영하는 그 돈 많은 분들이 네. 유명 사모펀드의 임원들하고 그다음 금융회사 지점장들하고 짬짬이를 해서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매 주문을 낸다거나 네. 아니면 통정 매매라고 해서 서로 내가 매도 주문을 내면 너가 사라라고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해서 하는 그런 통정 매매 같은 거를 통해서 장시간 네. 시세 조정을 해서 현재까지 한 400억 정도 상당의 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에 예. 이제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시세 조정 말씀하신 게 있고 또 미공개 정보 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렇죠. 이번 건은 이제 시세 조정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예,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장시간이라고 그러셨는데 얼마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조사한 바에 알려진 바에 하면 2024년부터 한 지금 한 1년 반 동안 네.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 조정 주문을 냈고 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매매 체결이 되는 것처럼 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죠. 성황인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꾸며가지고 착각을 시키게 꾸며서 그렇게 거래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계좌를 여러 개를 썼고. 계좌를 네. 이제 매매 계좌를 여러 개 썼고 그다음에 IP도 막 조작을 해서 마치 네.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네.
그 뭐죠? 그러면은 한 1년 넘게 지금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차익을 아까 한 수익 400억 정도? 예, 원 예. 정도 올린 예. 거로 돼 있고 예, 예. 또 어떻게 이게 처음에 이제 잡혀가지고 단서가 잡혀서 이렇게 이제 사건이 추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제 끝이 이렇게 된 거네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 한국거래소가 이제 각각 참여했던 그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만들어지고 2달 만에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앞으로도 더 있다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사하는 게. 예, 예. 이전에도 사실 이제 불공정 거래가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네.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3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시세 조정을 하지 마라. 네. 그다음 부정 거래를 하지 마라. 그다음에 네. 시장 질서 교란을 하지 마라. 이렇게 4가지가 존재 있고요. 이제 우리 금지 항목이.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바지 미공개 정보는 쉽게 말해서 내부 정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는 그게 이제 금지가 돼 있고 그런 네. 정보를 외부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내부 거래 이용 금지고요. 그다음 시세 조정은 본건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네. 짜고 치는 고스톱 여기 이제 시세 조정이고 부정 거래는 이제 뭐 풍문을 유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요 정보를 이제 부실하게 공시를 해서 네. 이익을 꾀하는 걸 이제 부정 거래라고 하고 이제 네. 그런 경우 이제 어려운 말로 투자자를 기망했다. 사기친다. 사기친다. 네. 예, 예,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청취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브의 이제 방시혁 의장 건이 이제 네. 부정거래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상승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주식 리딩방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 매수 후에 이제 추천을 해서 누군가가 이제 개미들이 사면은 자기는 팔고 나오는 요게 이제 부정거래 이제 대표적인 네.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 이제 시장 질서 교란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 우리가 얘기한 미공개 정보 이용 그리고 시세 조정 부정거래를 이제 3대 불공정 거래라고 하고 네. 그거 이외에 소위 말해서 거래에 많이 관여를 호가에 많이 관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무슨 매매 횟수를 많이 다른 예를 들어 뭐 30% 40%가 한 사람이 30% 40%의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시장 질서 교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것도 특정한 규정이 있어서 비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적발된 건수가 많았다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부정 거래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재력가들이 돈을 많이 이제 모아서 하면 아무래도 시세 조정 이런 거 하기에도 좀 더 유리했겠죠. 예. 아무래도 뭐 네. 수월했겠죠. 네. 합동 대응반은 이제 이번에 적발된 주가 조작 세력에게 지금 이제 부당 이득 아까 4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지금 하던데요. 수도 있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를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예. 지금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조치가 내려질 걸로 보세요? 그건 이제 뭐 증선위에서 의결하기에 따라 달라질 거고 이제 검찰에 물론 이제 고발 증권선물위원회. 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뭐 이제 검찰에 고발할 거는 뭐 명확할 것 같은데요. 근데 기존에도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이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동기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결과를 네. 이제 동기는 이제 저희들이 3개를 봅니다. 그래서 고의로 했느냐, 네. 그다음 중과실이냐, 아니면 네. 과실이냐, 그런 이제 3개의 이제 구분이 가능하고 예. 결과는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느냐, 네. 그다음에 중대하냐, 경미하냐. 그래서 3개 곱하기 3개 거면 이제 9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 9개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뭐 검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통보를 한다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경고, 주의 이렇게 5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양정 기준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검찰 고발은 뭐 이루어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 건의 뭐 좀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외에 지난해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새로운 행정 제재가 이제 좀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거요? 그게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 이득에 대한 네. 예, 2배 환수 그 건이 하나가 그 추가가 전에 원래 됐고 그런 없었습니다. 명문화된 게 없었군요. 예, 예. 부당 네. 이득에 대한 환수 조항은 없었고요. 환수가 아니고 2배라는 게 명문화됐어요. 이제 과징금만 부과가 됐다가 네. 과징금 이외에 부당 이득에 대한 별도로 부당 아. 이득에 대한 환수 금액이 지난해 그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이제 그렇게 범법 행위,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 거래를 금지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앞으로 네, 이제 네. 금융 기관의 임원 선임을 못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것이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갔고, 아마도 이제 요번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요번 이제 적발된 건이 네. 그렇게 새롭게 개정된 그 제재의 첫 번째 적용되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대부분 이제 본보기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재력가들한테 앞으로 이제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못하게 하고, 한다면 이 것만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제 큰 거일 테고. 금융시장에서 완전 퇴출을 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뭐 등등 그 금융 전문가들도 이제 앞으로 임원 선임에서 제한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금융기관의 임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제한을 하는 거죠. 예. 사실 그동안 주가 조작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런 그 목소리가 있었는데 게다가 또 수사가 뭐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그렇죠. 지연되고 해서 예, 예. 결국 투자자들에게서 좀 불신을 받아왔다고 할까요? 예, 그런 예.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예.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상 거래는 한국 거래소에서 맨 처음에 인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하다 그럼 이제 감독원에다가 토스를 하면 감독원에서 네. 조사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상한 여부 이게 다 보고, 네. 그다음에 정말 이상하다 하면 이제 금융이 이제 증선위에 상정을 해서 증선위에서 네.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결한 결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검찰 고발한다거나 이런 양정이 결정이 되면 네. 그제서야 가장 센 나쁜 짓을 한 분들에게 이제 검찰 고발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 기간이 거의 뭐 한 1년 반, 2년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검찰 고발 정도 될 시점에서는 이게 언제 발생한 사건이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는 너무나 네. 지난한 과정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증선위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실제로 기소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적으로 뭐 발표는 뭐 가끔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소율이 그렇군요. 네, 30%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간에 대한 단축, 그다음에 이제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합동대응단이 네.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이제 뭐 효과가 조금 더 증진되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이 주가 조작 문제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목을 잡는데 한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교수님 어떻게 물론 보세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뭐 나는 열심히 뭐 투자를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주가가 반토막 또는 뭐 10분의 1 토막 돼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누가 주식시장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대전제는 투명성과 건전성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투명하고 건전해야지 투명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받을 수 있고 투자자도 이제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는 네. 당연히 근절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이제 처음에 아까 그 단서를 잡고 이상 조짐을 잡고 이제 감지하고 그다음부터 금감원으로 가고 금융위로 가고 뭐 이 과정 검찰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난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러는 사이에 일반 피해자들은 사실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이렇게 내 피해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좀 복구를 해달라든가 이런 게 사실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우리 뭐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특히 그래서 이제 공시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나라 공시 제도도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적시에 좀 더 네. 자세한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주식이 이유 없이 굉장히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호 효과라고 그래서 야 뭐가 있는 것 같다. 신호 효과. 신호 효과 시그널 이펙이라고 그러세요. 예,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 그 많은 것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그렇죠. 눈에 띄죠. 그렇죠. 네. 따라가면 이제 만약에 그게 정말 주가 조작의 대상 기업이라면 네. 이제 주가 조작한 분들은 그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붙을 정도가 되면 이제 매도를 하고 네. 나가게 되면 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이 또 이 군집 행동이라고 하는 비헤이비어 헐딩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게 추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같이 그냥 우우 몰려다니는 네. 이제 학술적으로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군집 행동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비해서. 다른 나라에 아, 비해서. 그래요? 네, 동아시아 쪽이 많이 높게 나오는 걸로 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에 뭐 오롯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소위 말해서 뭐 굉장히 그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투자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풍문 뭐 다른 사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그 자기 주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네. 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아주 강하다면서요. 그렇죠.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강한지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그 불공정거래단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폐가망신이 네.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재 당국이 저희는 증선위에서 뭐 해서 뭐 저 검찰에 고발하면 이제 행정 제재, 과징금에서 행정 제재만이 이루어지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증권선물위원회와 비슷한 SEC가 네. 있고 그 SEC에서 그런 행정 제재뿐만이 아니라 민사 소송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형사 소송도 이제 기소권은 물론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기소권은 없는데 네. 이런 그 DOJ 그 법무부하고 수사를 하는 그 FBI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유기적인 연계의 관계가 되어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증선위에서 검찰로 고발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 단계에서 거의 이제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미국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특히 이제 SEC에서 실질적으로 민사 소송도 하고 그리고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가 있는 저희도 이제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고 굉장히 막강합니다. 예,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틀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조정을 해서 SEC에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소송 들어가기 전에 아시다시피 뭐 이혼 조정 기간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소송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소송 전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네. 그 조정의 최종 권한을 SEC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냥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실제 손해에 그냥 몇 배를 물게 하는 지금 우리처럼 뭐 2배 이 정도가 이게 아니라 아니고 그거는 부당이득 환수가 아니고 네. 예, 그거는 이득을 그러니까 이득 규모를 측정해서 거기에 2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해서 야 요거 한 10배 뭐 20배를 부과를 시켜버리면 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쁜 짓을 한 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 두 번 다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못하죠. 예, 못하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뭐 도입을 조금 좀 고민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 대응단이 출범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한국판 SEC 그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세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감독 체제 개편도 뭐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그냥 그 뭐 위화가 돼서 이제 뭐 근데 지금 수면 밑으로 내려갔고 또 언제 다시 그 뭐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금소원 독립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소원 독립도 중요하지만 금소원 독립과 함께 또는 그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증선이 SEC의 독립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SEC는 이제 독립적인 연방 규제 기관인 것이고 네, 네. 우리나라 증선위는 그냥 금융위 산하에 있는 네. 그냥 합의제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조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고. 네. 그래서 그 힘의 그러니까 파워의 그 뭐 경중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C는 그래서 이제 합의 기능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형사벌 관련돼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민사 소송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그런 그러니까 직접 권한을 조사도 하고 소송도 하고 제재까지 합니다. 할 수 있는 예, 정말 민사 그야말로 소송까지. 예, 원스톱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원스톱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훨씬 그래서 그 제재의 유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네. 우리는 이제 여러 기관을 거치다 보면 아무래도 기관 간 뭐 이해관계도 좀 상의하고 네. 그게 뭐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음부터 A부터 G까지 끝내는 네. 그런 좀 힘도 좀 실어주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번 합동 대응단의 그 한계점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세요? 뭐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드린 거랑 이제 꼭 반대 얘기인데 네. 이게 결국에는 여러 기관이 그냥 뭐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는 있지만 한 기관이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관마다 다 이해관계 좀 다르고 그래서 물론 이제 협조는 하겠지만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이제 강제 수사권과 강제 조사권의 문제인데 네. 예, 뭐 그거는 시간 관계상 예, 그래서 저희는 강제 수사권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네. 일부 이제 금융위에 있는 자조단의 그 특사경을 통해서 이제 일부 압수수색 같은 이제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정도 네. 그래서 거의 한 세모 정도의 수준이어서 네. 이걸 조금 강화를 하려면은 SEC처럼 아주 이제 독립된 기관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보면 이제 정부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증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또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제 예고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가면서 또 이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 더 부연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싶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불공정 거래 뭐 주가 조작을 하시는 분들이 네, 얻는 기대 이익이 네, 걸렸을 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 나쁜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들이 굉장히 높아서 결국에는 그래서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강화를 해서 네. 수익보다는 비용이 크다는 인식이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시장의 건전성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시장도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벌써 10월이구나 이 얘기하려다가 오늘을 올해라고 말씀을 했네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어땠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률로는 이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다우가 0.1% 올랐지만 S&P 500은 마이너스 0.25%, 네. 나스닥은 마이너스 0.74% 좀 빠지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9월 한 달 동안 워낙 좀 좋았는데 지난주에는 약간 이제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주요 기업으로는 일단 이제 테슬라가 한 2%, 엔비디아가 1.7%, 애플도 한 2.9% 정도 올랐는데 뭐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인텔이죠. 인텔이 이제 19% 올랐는데 이게 이제 애플이 또 인텔 지분 뭐 이렇게 확보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인텔 주가가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있었죠. 고평가 발언. 요것 때문에 좀
미국 증시 고평가 논란이 아직은 좀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시장이 부진했다. 근데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습니다. GDP도 잘 나왔고 그다음 금요일 날 발표된 그 PC 물가 지표가 예상에 거의 그대로 그냥 부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좀 안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금요일 날 뭐 미국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조금 이제 안 좋았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또 1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좀 엄포를 또 놔서 이 점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제약사들에게는 부담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조건이 있는 게 그 미국의 의약품 생산 시설이 있으면 돼요. 있거나 아니면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나 네. 착공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관세 부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예, 미국에 지어라 이제 요 얘기고 10월 1일부터인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모든 의약품은 아니고요. 이제 브랜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명칭이 들어간 그런 의약품만 해당이 되고 흔히 그 복제약이라 그러죠. 뭐 제네릭이라는 네. 원료 의약품 이런 거는 관세가 이제 면제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에다 일단 공장을 빨리 지어라라는 얘기고 이미 체결된 협정이 좀 있어서 유럽과 일본은 근데 15%로 그때 관세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일본은 요 관세가 적용되는데 이게 꼭 미국만의 그러니까 이 의약품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조만간 반도체도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아직은 반도체 관세 부과는 안 한 상태인데 일단 의약품이 좀 끝나면 반도체도 아마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반도체는 아마 좀 비슷하지 않겠냐.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이미 지었던 기업들한테는 해당은 안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결국에 이제 제약이든 뭐 반도체가 됐건 간에 미국에 어쨌든 빨리 이 착공이라도 좀 시작해라라는 네. 그런 압박이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죠? 그 외국인 전문직에게 부여하는 HB1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로 올린 거 맞죠? 100배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100배로 올린 거 맞죠? 100배입니다. 네. 100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 기술주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는 거는 미국 기업들이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사티아 나델라도 인도 출신이죠. 근데 미국 갈 때 이 비자 받고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H1B 비자라고 HB1 비자라고 하는데 요 이제 그 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수수료가 그 한 이 $1,000 된 걸로 좀 알려져 있는 $1,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좀 넘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10만 달러로 올리겠다. 이렇게 $1,000가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100만 원인가요? 제가 헷갈리네요. 금액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10만 달러로 이제 100배 올리는 거죠. 네, 네. 올린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해외 고급 전문직한테 주는 비이민 취업 비자고 연간 한 8만 5천 명을 추첨해서 줘요. 주는데 이거 시청할 때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고급 전문직이다 보니까 빅테크가 많이 이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돈을 내는데, 근데 일단 수수료가 100배 오를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 않고 미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국가에서 이렇게 좀 받은 거잖아요, 인력들을. 네.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미국 가서 또 이런 이제 취업도 하고 미국 또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사실 이걸 막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정책은 명확해요. 미국 사람 쓰라는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미국 사람 써서 인력 양성해라 네. 이건데, 근데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미국 빅테크의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이거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라고요? 이게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는 이제 뭐 옛날에 뭐 이게 연간 뭐 갱신도 있었는데 한 번만 내면 되지만 어쨌든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3,983명이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중이 좀 높은 편은 아닌데 다만 이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반대로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이제 인력이 가기보다는 자국에 남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의 경쟁력은 또 오르지 않겠냐. 또 이런 시각도 있어서 네. 미국한테는 조금 좀 불리한 정책이다라는 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증시 좀 살펴볼까요? 금요일은 크게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또 많이 올랐죠. 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날 충격을 딛고 다시 3,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가 3,431.21포인트로 45.16포인트나 올라서요. 네. 1.33% 급등했고 코스닥은 846.71 그래서 11.52포인트 올라서 1.38%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5,500억이나 하루에 좀 대량 매수를 해가지고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 거의 대다수 업종이 올랐습니다.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랐고요. 특히 오늘 그 네이버 주가가 네. 오늘도 한 거의 8%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 대부분 뭐 업종 가릴 것 없이 좀 골고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충격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은 어쨌든 시장은 좀 굉장히 잘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환율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오늘은 조금 환율이 내렸죠. 네, 오늘은 네. 이제 환율이 좀 진정됐는데 이게 이제 급등하는 배경이 좀 여러 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약한데도 환율이 오르는 건 좀 약간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네. 그 이유가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해외 주식을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어요. 국내 주식을 안 삽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국내 주식을 집중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고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이게 주식에서 판다고 해서 뭐 다른 자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외 주식 비중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 국민연금도 좀 달러 일부 수요가 좀 있어서 사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외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선불로 달라고 지금 자꾸만 네. 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3,5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가 1년에 대미 투자하는 금액이 한 300억 달러 가까이 된대요. 그거 10배를 그냥 한 번에 낼 수도 없고 네. 내면 이제 이게 달러가 유출되니까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니까 3,500억 달러 한 번에 내면 외환 보유고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상. 그럼 이제 그 환율이 튀겠죠,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환율이 좀 지금 요걸 좀 반영해서 좀 원화가 좀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단계적으로 좀 돈을 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좀 쪼개 가지고 충격을 안 받는 순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통화 스와프 해달라는 거죠. 네. 달러를 언제든지 빌릴 수 있게 네. 해달라는데 그건 연준이 또 결정을 하거든요. 예. 연준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원화 주고 달러 빌려오는 거거든요. 유사시에. 근데 이거는 유사시에 우리가 옛날에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빌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통화 스와프로. 근데 그거는 한시적이거든요. 네. 그냥 끝났는데 이걸 주면 달러 스와프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달러를 언제든지 또 차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닌데 3,500억 달러 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아직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좀 불안하게 이제 어쨌든 시장을 좀 반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요 부분 때문에 좀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좀 그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이버 좀 살펴볼게요. 그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 추진한 후에 그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을 합병한다는 보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이버 주가 급등했는데 이게 좀 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다들 좀 깜짝 놀란 게 네이버하고 이제 업비트죠.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1위. 여기를 가지고 있는 게 두나무인데 네. 여기랑 이제 갑자기 뭐 합친다는 얘기가 좀 나오니까 다들 좀 깜짝 놀랐고 아직은 보도라서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네이버는 지금 뭔가 수익원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성장이 좀 정체돼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왜 업비트나 두나무가 좀 매력적이냐면 1년에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거래소로만 네, 네. 잘 벌 땐 3조 원까지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수익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수익을 네이버가 가져갈 수 있고 또 두나무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네이버랑 만약에 그 이 지분 교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이 더 이제 확장될 수 있는 네이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네네. 미국은 됐는데 한국도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그 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 거래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중개할 네. 업비트가 중개하는 거죠. 네. 그럼 둘이 이제 그 이해관계가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코인 시장을 이들이 좀 이제 점유율을 높이면서 장악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놀라운 거는 도나무 이거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도나무의 송치영 대표가 예. 네이버 최대 주주가 돼요. 아, 이해진 의장이 아니고. 아니고. 네, 이거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죠. 보통은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상속하는데 회사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랑 똑같거든요. 최대 주주가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해진 네이버 의장 지분율은 3.7%밖에 좀 안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에 좀 굉장히 드문 예, 그런 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어쨌든 시장은 네이버의 이번에 이런 만약에 결정을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보도에 의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반영하면서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 한 20% 가까이 네. 지금 최근에 올랐습니다. 네. 그 KCC 얘기도 좀 해주실래요? 최근에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 발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지 않습니까? 네. 주주들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아니 회사가 뭐 증설하거나 뭐 이럴 때 돈 필요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삼성물산 주식을 3.3조 원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네, 이게 무수익 자산이거든요. 갖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를 뭐 삼성물산이 배당을 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한테 사실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이 자산 자체가.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이걸 이용해서 뭐 현금을 유동하는 게 더 나은데 이게 있는데 왜 굳이 놔두고. 갖고 있는 자사주를 이거를 교환사채하면 교환사채. 예, 교환사채라면 지분이 희석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요. 네. 그럼 당연히 주주 가치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곤 대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게 지난 20년간 한국 기업들이 유증이나 전환사채, 교환사채, 쪼개기 상장으로 비용 없는 자금 조달을 남용해 왔대요. 했는데 그 자금으로 기업들은 이제 성장은 했지만 원래 기업들이 내야 될 비용을 우리 개인 투자자랑 국민연금이 대신 내왔다. 예.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걸 좀 바꾸려고 하는 건데 네. 또 이런 일이 또 지금 약간 KCC에서 그래요. 예, 발생하는 지금 모습이 또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씁쓸하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상법 개정이 아직 3차 상법 개정 남았는데 이 KCC가 이런 좀 약간 그러니까 교환사채를 굳이 발행 안 해도 되는 걸 지금 한다고 지금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특히 주주분들이 불만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아, 이제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됩니다. 예. 여느 때 이제 9월, 10월장은 어땠는지, 이제 연휴를 앞두고는 어땠는지 좀 살펴보고 네. 이번 올해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좀 근데 얘기해 주세요. 보통 추석 연휴 앞두고는 좀 조정받고요. 그다음에 추석 끝나면 좀 변동성이 좀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꼭 그게 추석이 쉬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그게 방향성을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연휴 앞두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번엔 좀 모습은 길어서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그래서 더 시장이 좀 이거 너무 오래 쉬는데 이럴 수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방향이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미국도 좀 근데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좀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미국도 좀 6개월째 올라가지고 네. 좀 부담은 되는데 근데 어쨌든 조정 받으면 뭐 강세장 기조 자체가 끝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법 개정 또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AI 투자 증가하면서 반도체 지금 좋아지고 있죠. 이게 강세장의 지금 조건인데 이게 바뀐 건 아니잖아요. 뭐 네. 추석 때 일주일 만에 이게 갑자기 바뀔 그렇죠. 리도 없고 네. 그래서 조정 나온다면 또 괜찮은 기업들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또 조방원도 뭐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뭐 조정 시에는 이렇게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어쨌든 방향은 바뀌지 않고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증시 일정 좀 이번 주에 주목해 볼까요? 오늘부터 그 중국인 단체 관광 이제 무비자 입국이 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중국인들 좀 많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 내일은 미국의 그 전기차 살 때 세액 공제 $1,000 그게 $7,500 맞아요. 그거 종료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연장 안 되는 거죠. 이제 끝나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배터리 주들한테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10월 1일은 한국 수출 데이터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월 이제 그 3일 이날이 중요한데 미국의 고용 보고서 네. 나오고 그날부터 이제 우리나라 휴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